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책 100권 읽기 16번째 책.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이 책은 두 번에 나눠서 안내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김윤석 교수님의 책이기도 하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벤트 하기 위해서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이거 두 권, 네, 선착순 그 댓글에다가 책 받고 싶습니다 하고 본인의 전화번호 뒷자리, 네 자리 남겨주시면 돼요. 지난번에 받으신 이제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이제 받아가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아마 빠숑님 팬이신 것 같아요. 제가 빠숑에 출연했던 것도 보고 또 이제 찾아서 제 유튜브 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이고 또 책값보다 비싼 또 커피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서 한참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외로 젊으신 분들 중에도 저는 그거 참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20대 후반부터 아마 이제 이 부동산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투자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물론 그 봉급도 받고 있는 이제 근로소득자이시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아파트에 투자도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불려 나가시는 그런 이것도 일종의 기술이기도 하고 또 능력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얘기들 이렇게 들려주시고 가셨는데 상당히 참 뭐랄까요? 부러웠었어요. 저는 젊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서.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 이제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해보고 그게 그래서 얼마나 이득이 됐는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늘 하는 말은 우리 이제 신혼분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뭐 가능하면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마련해서 일단 집을 사고 시작하는 것이 결국 남는 거다. 이제 그 얘기도 결국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그 차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익을 실현해 나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라도 더 이제 아껴야 하잖아요. 그냥 허투루 나가는 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주는데 필요한 게 이 이제 세금을 알고 이렇게 이제 순서만 바꾸는 것으로도 또는 내가 미리미리 계획해서 몇 년 전에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거 하고 그렇게만 진행함으로써도 뭐 몇백에서 몇천까지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해 두시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 세금에 대한, 세법에 대한 거. 그래서 오늘 나머지 부분, 오늘은 그냥 짧게 할게요. 내용은 사실 책 보면 안에 다 있고, 이게 막 어렵게 해놓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김윤석 교수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혹시 세금을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그 김윤석 교수님의 그 정규 강좌들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3번 챕터 3까지 제가 했었고 요번에는 다음 그 뒷부분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모르면 낭패 보는 부동산 세금. 투자보다 중요한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하자. 네, 4장 보겠습니다. 4장에서는요, 상가하고 오피스텔 투자자를 위한 절세 노하우가 나옵니다. 이제 아파트나 그런 것들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 얘네들은 이제 주택으로 잡히는 거고, 상가나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이 아닌 걸로, 상업용, 그걸로, 부동산으로 취급이 되죠.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주택으로 보기는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우리가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내가 월세를 받는 용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고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보통 그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오피스텔은 내가 그 주택임대사업자로 해서 이제 주택으로 놓고 임대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얘를 주택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주소를 여기다 이전 못하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 등록만 사업지 등록지로만
사용하실 수 있어서 그때 처음 취득세부터 다르게 돼요. 취득세가 다른 대신에 그렇게 이제 상업용이 되면 상가나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아시고 하셔야 오피스텔 투자할 때 이게 무슨 소린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상가에 투자를 하실 때는 상권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여기 이제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 지역에 어떤 상가들이 뭐 계속 뭐 많아지고 있고 적어지고 있고 뭐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어, 여기 지금 세종만 해도 차 없이 사실 좀 움직이기가 힘드시기는 한데, 서울 수도권 지역이면 딱 그 지하철이나 아니면 이제 버스나 딱 그 정류장을 끼고 있는 그런데 위주로 오피스텔들이 아무래도 임대가 잘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입지에 대한 분석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 매매 차익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살 때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팔게 돼요. 지금 세종에도 오피스텔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매매로 나온 오피스텔들은 분양가보다 지금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지금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신 다음에 오히려 예전보다 높아진 임대 수익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 좀 분석하시면서 해야지, 무조건 그 분양하시는 분들 말만, 그러니까 분양하시는 분들이 다 거짓말장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양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 위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단점이라던가 그거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 대한 뭐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하면 내가 그 면접관 앞에서 나 여기 꼭 붙어야 돼요. 그런데 당신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뭐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것들 준비했고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일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내지는 내가 이 학교에 들어와 올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렇지. 저는 뭐 이런 건 잘 못하고 이런 데 관심 없어서 저는 이 학교에 들어오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제 그거는 면접관들이 매의 눈으로 찾아내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투자를 할 때도 그 분양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이제 얼마만큼 맞는 말인지, 내지는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단점은 무엇인지는 결국 내가 나의 매의 눈으로 찾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우리가 그 물건 하나, 내가 뭐 옷을 하나 산다던가 뭐 책을 산다던가, 이거 나를 믿고 내가 선택하는데, 이 값비싼 부동산을 하시는 데는 자꾸만 남의 말에 기대려고 하세요.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이거 사면 손해 안 보겠죠? 책임지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저희들은 어떻게 100% 책임을 지겠습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판단해야 되는 게 1번이에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이제 들어도 보고, 의심도 해보고, 또는 거기서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맞는 말들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또 판단하시고. 근데 100%는 없죠. 이거는 내가 사면 무조건 3배, 4배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해 하는 것들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많이 벌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은 그만큼 내가 손해 볼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지, 나는 손해는 절대로 못 봐, 무조건 내가 사는 거는 100%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런 것만 나한테 말해줘 했을 때 누가 그런 거 갖고 와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남편도 그거를 100% 확신되는 거 못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어떤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된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공부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을 살 때 공동명의, 또는 뭐 상가 같은 거 오피스텔 살 때 공동명의를 해두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금액에 대해서 하니까 내가 공동명의로 해놨으면 그 반에 대해서 양도 이제 매매 차익 뭐 이제 뭐 비용 발생한 것들 다 빼고 나머지의 그 금액 대비 세율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금액이 작을수록 세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부부 공동명의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세금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거 자세히 설명이 나오고요. 부가가치세를 환급, 부가가치세를 왜 이거 환급해 주는 건지 이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시는 경우 많은데 이제 여기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뭔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사실 이 책에 있지는 않고 그거에 대한 것들은 또 이제 상가에 관련된 책들 보시면 또 좀 더 자세히 언급돼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상가의 이제 책은 또 우리 최원철 교수님 책이에요. 제가 이제 조만간 사실 최원철 교수님 책도 제가 여러 권 가지고 있거든요. 그 책도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지금처럼 이벤트 할 예정입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도 한번 관심 가지셨다가 그때는 지금처럼 선착순 아니는 뭐 다른 조건을 조금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공부들은 또 그것대로 좀 하셔야 하고 포괄 사업 양수도 계약 요거 이제 할 때 그 오피스텔 내가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하거나 아니면 주택도 내가 임대사업자로 하신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매매하는 그 절차가 아니에요. 그 임대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분이 하셔야 내가 임대사업자였기 때문에 누렸던 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던가 또는 주택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았다던가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지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 사업 자체가 똑같은 형태로 넘어가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제 내놔야 돼.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요. 다시 내놔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혜택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해낸다고 말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계약들을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요, 토지 투자자를 위한 절세. 우리 또 토지 투자는 고상철 교수님이 또 공법의 신이자 이 토지 투자의 대가 아니시겠습니까? 고상철 교수님도 지금 책을 쓰고 계신다 하니 고상철 교수님 책이 나오면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소개도 드리고 그 책에 대한 어떤 팁들도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투자하려면 일단 지목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용도도 알아야 되고 토지 투자는 또 토지에 대한 공부를 별도로 또 많이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려면 또 그쪽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또 정태우 교수님 계신데요. 그분은 이미 책 쓰셨어요. 그 책은 제가 읽은 지 좀 됐는데 세종시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없어서 제가 그쪽으로 아직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 않지만 또 그쪽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언젠가 제가 한번 someday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하실 때는 국토종합계획 어떤 토지 쪽을 내가 봐야 하는가 그때는 이제 제5차 뭐 국토종합계획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토지에 대해서 보실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떼서 그 루리스라고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떼서 일일이 그 이제 계획이 어디로 나는지 도로가 어디로 나는지 빨간선 쭉쭉 그어져 있어요. 이제 그거 보면서 이 토지가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 여기다 건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이런 거 다 찾아야 하죠. 그 다음에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는 세금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용 토지는 어떤 것이고 지금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데 이걸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며 그래야 훨씬 더 이제 세금 부분에서 이득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토지일 때 이제 보유세는 이제 어떻게 내게 되는지 또 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게 여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으로 가면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이게 저도 초반에 이런 질문을 저는 세무사가 아니고 또 세금을 위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저한테 이거 상속하는 게 나아요? 증여하는 게 나아요? 이런 질문이 와서 제가 김인숙 교수님한테 막 가서 이제 물었던 기억이 나요. 이 질문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 다음에 세율은 사실은 거의 이제 같이 10%에서 50% 적용이 되고 신고 납부기한도 거의 그 일이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부터 그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좀 비슷하게 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뭐 돌아가실 때가 다 됐을 때는 이 전략이 유효하지 않은데, 내가 미리미리부터 준비해서 지금 저한테 이제 오셔서 이제 좀 가르침 주시는 그 분 중에 토지 쪽으로 개발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계신데, 요렇게 그 증여, 배우자한테 6억까지는 그 일정 기간, 그게 지금 10년인가요? 안에 이제 6억 이렇게 지금 증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해서 같이 해야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는 아직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아이들한테도 미성년자는 뭐 2천, 성년이면 뭐 5천까지 그 10년 안에는 증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 사두시는 분들 많죠. 그 증여를 이미 한 것이 불어서 돈이 되는 것들은 세금을 안 물어요. 근데 나중에 이미 내가 불려서 주려고 하면 그 한도액을 넘어가는 거 다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한테 그 뭐 미국 주식을 이제 뭐 하나씩 하나씩 매월 사주는 뭐 그런 식으로 증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주식을 사줄 때는 금액이 크지 않는데 나중에 걔가 불어서 금액이 되어 있는 거죠. 부동산은 너무 눈에 띄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좀 소액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또 그런 방법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세 이제 어떻게 어느 부분까지 증여로 하고 나머지 상속으로 하고, 이제 그 어느 부분에서 더 절세가 되는지 요거 사례를 들어서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읽으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까지 이 두 번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책 소개 드렸고요.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선착순 두 분 요 책 제가 드릴 테니까 밑에다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